지금 다들 맛있는 김치 부침개와 해물파전, 동그랑땡과 떡국 드시며, 그리고 영악한 조카들에게 좌우로 정신없이 삥을 뜯기시며 즐거운 설 연휴 다들 잘 보내고 계실 텐데,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는 모두 이 대한민국이라고 불리는 전 세계 육지 면적의 고작 0.07%밖에 되지 않는 엄청나게 작은 땅, 그것도 전 세계 인구의 고작 0.6%를 조금 넘는 수준의 약 5천만의 인구로 이루어진 매우 독특한 이 나라에 함께 살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인 것을 넘어 가장 멋있고 또 가장 특별한 국가이자 민족입니다. 이건 그냥 듣기 좋은 말로 어차피 내가 사는 나라니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며, 만약 내가 다른 나라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굉장히 많이 부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가 가진 보물들에 대해 5가지만 짧게 추려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5위부터 시작해 올라가 보자면, 5위는 바로 우리나라의 말도 안 되는 인프라입니다. 정말 아주 가끔 한 100년에 한 번씩 짧게 외국에 나가볼 기회가 있는데, 그런데 나갈 때마다 물론 그 나라의 멋진 유적들이나 그림 같은 바닷가 같은 게 굉장히 근사하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거기서 시간을 보낸 지 불과 며칠만 지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집니다. 원래가 집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나를 슬프게 만드는 키 크고 잘생긴 코쟁이 아저씨들이나 금발의 예쁜 아가씨들이 너무 무섭기도 해서 그렇긴 하지만, 일단 외국은 다 그게 뭐든 다 너무 느리고 불편합니다. 그건 유럽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를 가도 그 느낌과 형태가 조금 다를 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처럼 편리한 곳이 없습니다. 마치 이곳은 편리함과 효율성에 있어 어떤 강박증이 있는 중증 환자들만 모여 사는 거대한 병원처럼, 말하면 입만 아픈 우리 교통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아마 전 세계 모든 주거지 중 편리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최고일 것이 분명한 대한민국의 아파트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디지털화가 이루어져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속 세상이 더욱 활발한 한국의 온라인 인프라, 아마 온라인 속 활동만 따지자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지금 러시아랑 알래스카에다 아프리카까지 다 합한 것 정도의 거대한 영토를 누리고 있는 그런 나라일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뭐든 필요한 건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하루도 아닌 거의 반나절 만에 현관 앞에 도착해 있고, 그리고 아무도 그걸 탐내거나 훔쳐가지 않고, 아니면 그냥 밖에 직접 나가 뭘 사려고 해도 동네마다 편의점부터 대형 마트까지, 아니면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해도 이보다 더 편할 수 없는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곳인데,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과 치안입니다. 우리나라는 도둑 걱정이 없는 매우 드문 나라이자, 젊은 여성이 그게 저녁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이 혼자 어디든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현 시점 전 세계 거의 유일한 나라인데, 이런 압도적 치안은 단지 사회 인프라가 좋은 것뿐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민도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랑거리입니다. 4위는 바로 김치입니다. 우리 인간은 공짜 또는 돈을 적게 들어 누리는 것들, 아니면 매일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 별로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데, 김치는 집에서도 매일 먹고 또 식당에 가도 그냥 공짜로 주기 때문에 그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맛 좋은 김치는 어떤 음식을 먹을 때도 잘 어울리며 동시에 건강을 지켜주는 약 기능까지 하는 이 지구상 최고의 음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300종류가 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치와 함께 우리나라는 된장을 비롯해 각종 장류와 무침, 절임, 볶음, 그리고 쌈 등 중국과 함께 전 세계에서 음식 문화가 가장 발달한 매우 드문 국가입니다. 이 음식 문화는 일종의 과학과도 같은 분야이고, 또 오랜 세월을 걸쳐 그 나라의 국민들의 생활을 토대로 아주 천천히 구체화되고 발달되는 분야인데,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세상의 최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 중에 보면 음식 문화가 놀라울 정도로 발달되지 못한 국가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먹을 게 많고 또 자기들도 엄청나게 많이 먹으며, 그게 골뱅이나 미나리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절대로 먹지 않는 이상한 음식들조차도 귀엽고 엄청나게 맛있는 건강한 음식으로 만들어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 대장 김치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는 너무도 맛있는 우리 먹거리가 엄청나게 다양하고 풍요롭다는 점은 정말로 커다란 축복입니다. 3위는 드디어 우리 이순신 장군님입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여기서 딱히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기는 한데, 그냥 생각해보면 우리 인류사를 통틀어서 이런 인물이 없습니다.
그냥 신화 또는 만화에서 툭 튀어나온 그런 말도 안 되는 설정과 기록을 가진 그야말로 이 지구 역사 전체를 훑어봐도 그 비슷한 인물조차 찾을 수가 없는 그야말로 신입니다. 일단 당시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를 생각해보면 우리 런조는 그 누구보다 먼저 번개 같은 발을 사용해 가장 먼저 북쪽으로 튀어버린 것에 더해 이순신 장군이 자기보다 더 인기를 얻게 될까봐 사사건건 그를 괴롭힌 것을 넘어 나중에는 아예 전쟁 중인 이순신 장군을 불러들여 고문하여 그를 죽음 직전까지 가도록 만들어 놓고는 또 다시 전세가 위급해지니까 정말 양심도 없이 그에게 긴 편지를 보내며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사정했던 그런 런조의 맘먹는 수준의 해악이었던 당시 동부가 최고의 장수였던 하지메 사토루 역시 그는 이순신 장군이 평생을 걸쳐 모아놓은 160척의 판옥선과 잘 훈련된 약 1만 5천 명의 조선 정예 수군을 그 한심했던 7천량 전투 한 방에 싹 다 수장시켜버린 인물로 임진왜란 내내 런조와 함께 우리 이순신의 발목을 잡았던 원흉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순신 장군은 앞서 말한 런조의 린치 때문에 망가진 몸으로 고작 12척의 판옥선을 가지고 총 330척 그 중에서 전투에 나선 133척의 왜군들을 상대로 명량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우리나라를 그 사악하고 끔찍한 외놈들로부터 구해내 오늘날 우리가 나카무라가 아닌 아름다운 한국 이름을 가지고 한국어를 쓰며 우동과 닭광 대신 쌀과 김치를 먹으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의 귀인이자 신이 바로 이순신 장군님입니다. 그 명량 외에도 한산도 대첩과 노량 대첩 등 그의 신화 같은 전쟁 활약은 이미 국민들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고 또 그가 승리한 그 26전의 전투들이 모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마치 영화 같은 장면들이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왜군들을 보이는 족족 수상시켜 버리면서도 우리 조선의 수군들의 피해는 거의 없었는지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은 아마 앞으로도 두고 과거 우리나라에 그런 엄청난 사람이 존재했었다는 사실 또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의 후회라는 것이며 그래서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거대한 자부심이 되어주는 동시에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도 이순신 장군님이 명량에서 보여준 바로 그 기적을 떠올리며 우리도 그처럼 그게 얼마나 불가능하고 무서운 어려움이라고 한들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저력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위는 바로 한글입니다. 세상에는 아주 많은 종류의 언어가 있고 또 아주 많은 종류의 문자들이 있습니다. 그중 어떤 문자는 다른 문자들에 비해 더 우월한데 우리 한글은 그런 순위를 매기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뛰어난 문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디폴트로 다 장착하고 사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가 가장 널리 쓰이기 때문에 그리고 포장지 같은 것도 막 영어로 뭐라고 써놓으면 확실히 분명 뭐가 좀 더 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기는 한데 그건 영어 자체가 대단해서라기보다는 그 영어가 지난 수백 년 이상 전 세계를 지배해온 그 국가들의 언어이기 때문에 후광 효과가 있어서입니다. 어디에 영어로 뭐라고 써져 있으면 우리는 거기서 과거 영국과 미국의 후광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어딘지 모르게 뭔가 있어 보이는 것 뿐입니다. 한글은 세상 모든 문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소리를 그것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어 일단 문자로서의 기능을 최고로 높은 수준에서 수행하는 것에 더해 마치 레고처럼 말하자면 3D로 입체적으로 최소한의 자음과 모음을 사용해서 착착 완성해 만들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천재가 아니라면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극한의 효율을 가진 인류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게다가 우리 한글은 너무 예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사람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서 음식을 만들더라도 그 맛은 당연한 것이고 건강도 절대 놓치지 않는 것에 더해 심지어 미적 완성도까지 함께 고려해 음식을 만들어 왔고 다른 모든 사물들 역시 기능과 함께 아름다움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개발을 해왔는데 이 한글 역시 컴퓨터로 글을 쓰다 보면 마치 자석이 붙은 듯 이게 글자의 받침이 착착 갖다 붙으며 한 덩어리씩 예쁘게 완성이 되는 것이 세상 그 어떤 문자보다 너무도 신기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게다가 이 한글은 이게 우리 세종대왕께서 궁예를 하시어 먼 미래 디지털 세상까지 다 내다보고 그렇게 하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한글은 마치 디지털 시대를 위해 맞춤으로 제작한 것처럼 그 편리함과 효율성에 있어 가장 완벽한 미래 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00년도 초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디지털 국가로 정말 순식간에 도약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한글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1위는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민성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다는 점이나 또는 너와 나 우리 빼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너무도 훤칠하고 잘생겼으며 또 여자들 역시 가장 예쁘고 아름답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들은 이게 너무 우리 자랑하는 것 같아 조금 얄미우니까 차치하고, 대신 천사와 악마가 한 몸에 갇혀 있다고도 불리며 전 세계에서 가장 승질머리가 급해 단순히 느린 것을 참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부분들이 그냥 최고로 효율적으로 돌아가야만 직성이 풀리며, 또 비행기 타서도 다들 착륙을 하기 10분 전이 되면 누가 말도 안 했는데 마치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은 것처럼 다들 모두 짐을 정리하고 플라스틱 쟁반도 착 위로 올린 후 입국 카드까지 완벽하게 작성해서 손에 쥔 채로 안전벨트 매고 모두가 얌전히 착륙을 기다리고 있어 전 세계 항공사 승무원들이 가장 신기해하고 좋아한다는 그런 좋은 쪽으로 급하고 효율적인 국민성 덕에 우리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최빈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그리고 전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에 합류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 외에도 우리나라 국민성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바로 회복성입니다. 영어로는 리질리언스라고 부르는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능력이 그것입니다. 우리 인간 개인의 삶도 그리고 세상 만사도 만만한 게 없습니다. 언제나 어려움이 닥쳐오고 종종 생각지도 못한 사건과 실패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지는 일이 허다하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잃고 삶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도 툴툴 털고 일어나 다시금 삶을 일으키기 시작하며 종종 이전보다 더 높은 성공까지 자신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 번의 실패만 경험해도 그것이 마지막이 돼요. 그 사건이나 실패로부터 다시는 일어서거나 회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곳은 얇은 비단천으로 살짝 덮어놓기만 한, 그러나 그 속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야만 그 자체인 너무도 무서운 곳이어서 이 세상에 사연 없는 국가나 민족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한번 커다란 사건을 겪게 되어 나라가 무너지고 나면, 또는 공격을 받게 되면 그냥 거기서 좀 저항하다가 상대가 너무 강하면 이내 포기하고 자신의 역사, 민족, 정체성,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나라 경제가 주저앉게 되면 그 이후에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변태 같은 게, 어찌된 게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극에 달할수록 마치 이순신 장군님이 그랬던 것처럼 어디에서부터인가 신비로운 힘을 끌어가지고 와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괴력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어려움을 모두 이겨내버리고 결국 이전보다 더 높은 곳으로 기어코 다시 올라가 버립니다. 이건 지난 5,000년간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DNA에 학습된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우리 민족이 좀 별종이라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이 지구 역사에서 보면 과거 우리가 중국과 거란 등 거대한 적들과 싸워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결국에는 이겨온 수많은 사례들이나, 아니면 근대에 와서 한국 전쟁이나 IMF 등과 같은, 아니면 태안 기름 유출 사건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나 사건들을 결국에는 단순히 이겨낸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모두가 그 위험 앞에 차돌처럼 똘똘 뭉쳐 단결해서 이겨낸 역사를 보면, 그것도 그런 모습을 변함없이 반복적으로 보여준 경우는 전 세계 어디를 봐도 그런 사례가 아예 없습니다. 그 회복성이야말로 다른 수많은 우리의 강점들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로 남아있게 만든 저력이자, 또 우리가 너무도 감사하게도 오늘날 전 세계에서도 가장 잘 살고 가장 강력한 선진국 가운데 한 곳이 된 이유이며,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늘 그래왔듯 그 모든 어려움을 결국에는 잘 이겨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 그게 개인의 삶이든 아니면 국가 차원의 서사든 간에 우리는 항상 결국에는 모두 다 잘 될 수밖에 무려 5,000년 동안 우리 안에 축적되어 온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함께 살펴본 그 5가지 모두 사실 우리 모두 그냥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그래서 딱히 평소 고마움 같은 건 느끼지 못했던 그런 것들일 수도 있는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은 분명 엄청난 축복이고 특혜이며, 또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누리고 있는 정말로 귀한 축복들이기 때문에 한 번쯤 그 익숙한 축복들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하며, 모쪼록 우리 모두 올 한 해에도 어려움이 있다면 분명히 다 잘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고, 또 좋은 행운의 기회가 있다면 그건 역시 꼭 잘 잡아 그렇게 우리 모두 올 한 해에도 항상 건강하고 모두들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그 글도 너무 공감이 갔지만 댓글을 보면 정말 많은 다른 분들 역시 이게 그 주판과 실내화 주문, 그리고 삐삐와 공중전화의 아날로그 시절부터 시작해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넘어 스마트폰을 지나 이제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까지 어찌어찌 살아남아 넘어왔는데,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오히려 옛날보다 너무도 빠르게 변하고 있어 다시금 공부를 해야 하고 또 그 새로운 기술들을 따라잡으며 배우고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버겁고 또 무섭다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기분이실 텐데, 얼마 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조만간 인공지능의 본격적인 발전으로 인해 가장 영향을 받게 될 40가지 직업들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 있었던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도 그렇고 이런 전망이나 분석은 이전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것도 가장 최근에 정리해 발표한 내용으로 꽤 신뢰성도 높은 데다 각 분야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이 인공지능 관련해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참고하는데 좋은 내용이 될 것으로 보여 공부삼아 그리고 재미삼아 그 핵심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이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사실 가장 혜택을 받고 인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의외로 지금 가장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프로그래머들은 그 코딩 기술을 배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최고의 회사에 들어가려면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프로그램 기술을 배워 그것도 최고의 실력을 유지해야만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최근 등장한 엔트로픽의 코딩 인공지능 같은 경우 이미 그 실력이 업계에서 굉장히 실력이 좋은 프로그래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에 더해 더 무서운 건 그 실력을 발휘하는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문 프로그래머가 일주일 동안 밤을 새워가며 고민하고 코드와 씨름해야만 나올 법한 아주 복잡한 프로그램을 이 새로운 코딩 인공지능들은 그냥 불과 단 몇 분 만에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과거에는 최고로 여겨지던 직업인 바로 변호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업계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대형 로펌들에서 신규 변호사들을 채용하는 것이 엄청나게 줄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변호사들의 업무의 약 70% 정도는 사실 드라마에서 보는 것 같은 법정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판례 검색, 계약서 검토, 그리고 서면 작성 같은 것들인데, 그래서 로펌의 신입 변호사들이 처음 취업하게 되면 그들이 향후 3년에서 5년간 대부분 하게 되는 일들이 선배 주니어 변호사들의 재판에 필요한 판례들을 찾아 분석하거나 서류 작성 및 다양한 자료를 찾는 일들,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데이터 서치와 엄청난 양의 문서 작업들입니다. 그런데 똑똑하신 분들이 모두 모여있는 요즘 대형 로펌들답게 진작부터 회사에서 수백억 원을 들여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미 이런 반복적인 데이터 서치 및 문서 작업들을 자동화시켜버려 엄청나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로펌 입장에서도 그 비싼 급여를 주고 매년 많은 신입 변호사들을 채용하거나 또는 그들을 이후 몇 년 동안 주니어 변호사로 키우는 것이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또 부담이 돼요. 요즘에는 신입 변호사들을 채용하는 대신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더 많은 법률 비서들을 채용해서 기존의 변호사들의 업무를 돕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대부분의 회사들의 고객 센터들 역시 일단은 인공지능의 자동 응답 기능으로 바로 연결이 된 지 오래인데, 이것 말고도 몇 년 전부터 그 강원도에 있다는 땅 일단 사놓으면 앞으로 100배 오를 거라면서 이제 한 달 후면 이거 사고 싶어도 못 산다며 몇 년째 전화 오시던 그 아주머니도 언젠가부터 이제는 직접 전화 주시지 않고
그리고 녹음된 AI 목소리로 대신 전화를 주시고 있듯이 요즘에는 그냥 일반적인 전화 응대 외에도 의학이나 법률적인 전문적인 상담까지도 점점 더 빠르게 AI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고서는 앞서 본 변호사들이 그런 것처럼 그와 매우 비슷한 고급 직군인 회계사들의 상황 또한 지금 매우 비슷하다고 지적합니다. 즉 세무 대리 또는 회계사 역시 인공지능의 발전과 그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 우리나라의 예를 한번 들어보아도 국내 4대 회계법인들 즉 삼일, 삼정, 안진, 한영 모두 다 지난 몇 년간 각각 수백억을 들여 자체 AI 시스템을 구축했고 그 시스템이 이미 주니어 회계사들의 업무를 최소 70%에서 최대 90%까지 대체하고 있어 앞서 본 로펌들의 상황처럼 당연히 이제는 신입 회계사 채용이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어찌 보면 좀 당황스러운 게 몇 년 전쯤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사회 직군들 가운데 가장 아래에 있는 가장 쉽고 단순한 업무를 하는 분야들이 제일 빨리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오히려 컴퓨터 프로그래머, 변호사, 그리고 회계사 같은 피라미드 가장 위에 있는 고급 직군들이 그 타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몸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인공지능 업계에서 비싼 의사들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거의 가장 우선적으로 개발하려는 그런 움직임처럼 회사 입장에서 그리고 시장의 입장에서도 보면 과거에는 굉장히 비쌌던 업무나 인건비 또는 서비스를 인공지능으로 저렴하게 대처하려는 시도가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한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우 이게 지금은 생산 대수가 얼마 되지 않아 한 대당 약 3억 원 정도 하게 되는데 그 생산 대수가 3만 대가 넘어가는 순간 그 가격이 2천만 원 후반대까지 떨어지게 되고 나아가 비단 현대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자동차 회사든지 이 로봇을 공장에 도입을 하게 되며 예를 들면 지금 미국에서는 자동차 공장 노동자에게 시간당 임금을 약 10만 원 정도 주고 있는데 이 로봇들의 경우 잠도 잘 필요가 없이 24시간 일하고 또 그들이 밤에 일할 때에는 공장에 불을 켜놓을 필요도 없는 데다 그저 전기비만 내면 무지막지한 속도로 생산을 해내기 때문에 이 로봇들의 시간당 인건비는 장기적으로 불과 2,000원 이하로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잔인할 정도로 극명한 경제 효과 때문에 아마 정말 아주 길게 봐도 10년 정도 안에는 전 세계 모든 자동차 공장에서는 오직 이 로봇들이 그리고 아마 매우 높은 확률로 그중 상당 부분이 현대 보스톤 다이나믹스의 로봇들로 이미 대체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영역은 오직 위대한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바로 예술의 영역, 즉 창의력의 영역입니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미 그 영역도 벌써 그 본진부터 털리고 있습니다. 즉 예술의 영역 역시 이미 인공지능이 시와 작곡 그리고 그림까지 일부는 우리 인간보다 더 대단한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이는 그림이 아주 유명한 어떤 AI가 만들어낸 작품인데 그 디테일이나 구상 그리고 빛이나 질감의 표현 등등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3년 전에 등장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여기 컬러는 모네의 작품처럼 보이면서도 화풍이나 붓의 질감은 고흐의 그림처럼 보이는 정말로 근사한 유화가 있는데 이것 역시 최근에 AI가 불과 몇 분 만에 뚝딱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볼 작품은 개인적으로 이거 옛날에 처음 봤을 때 정말 충격 먹었던 그림들인데 바로 인공지능을 이용해 18세기 스타일로 그려낸 그림들로 일단 그 아이디어가 너무도 신선하고 18세기에 나이키를 입은 인물들이 등장함에도 전혀 어색함이 없고 옷 스타일부터 색깔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그냥 완벽합니다. 이 시리즈 몇 장 더 보겠습니다. 이 나이키 그림들은 인공지능이 단지 그림을 잘 그리는 정도가 아닌 그 표현력의 참신함과 창의성에 있어 그리고 멋잘 아래에 있어 이미 우리 인간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너무도 멋지면서도 동시에 무시무시한 사례였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리스트를 보면 대학 교수들 역시 지금 가장 빠르게 영향을 받고 있는 직군으로 꼽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미 학생들이 각자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때문에 이미 교수들보다 더 많이 알고 수업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고서는 이제 조만간 대학 교수들이 더 이상 지식의 전달자의 역할이 아닌 학생들 사이 토론을 진행하는 등 학생들끼리 각자 그리고 서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도와주는 가이드가 되는 역할로 그 역할이 빠르게 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인공지능 관련 전망들과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에 있어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여기 소개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보고서 역시 그 제목이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인해 사라지게 될 직업군들이 아닌 가장 많이 영향을 받게 될 직업군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당 산업과 직업군으로 지금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 기술들이 파고들며 엄청난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뜻인데 이건 양날의 검으로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가장 말단의 반복 업무를 담당하는 직군들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점점 더 빠르게 대체되는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의 도움을 제대로 받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예를 들면 중간 또는 높은 등급의 프로그래머들의 경우 오히려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혼자서 과거의 10배 심지어 100배 이상의 생산성을 발휘하고 있고 또 앞서 살펴본 로펌이나 회계법인의 경우도 보면 신입 변호사 또는 신입 회계사들의 경우는 채용이 어려워진 부분도 있지만 이미 해당 로펌이나 회계법인 내에서 자리를 잡은 주니어 또는 시니어 변호사 등 경력 직원들의 경우 기존의 업무 효율이 극대화되어 더 적은 시간으로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최고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다시 프로그래머나 변호사 또는 회계사나 대학 교수와 같은 전문직들 말고도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보아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황인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는 예를 들면 그게 챗 GPT든 제미나이든 그걸 조금이라도 사용해 보신 분들은 다 동의하시겠지만 이제는 정말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사실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고 그냥 인터넷만 들어오는 곳이라면 아무 비용도 들지 않고 그냥 무료 서비스만 사용해도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교수, 박사, 전문가, 기술자, 상담사 등등 그런 최고의 인력 수천 명이 오직 나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이걸 잘 활용하기만 하면 과거의 대기업들이 수백억 원을 들여 수십 년 동안 해야만 가능했던 일들을 이제는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들이 그저 노트북 한 대와 인터넷이면 할 수도 있는 세상이 이미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AI 기술자들이나 철학자들이 몇 년 전 인공지능 발전 초기에 내내 말해왔던 것 역시 이제는 how가 아닌 what을 생각해내는 능력이 기업이든 개인의 삶이든 승부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그 어떻게 부분은 이미 인공지능이 넘치도록 해주기 때문에 과연 그런 엄청난 인공지능의 힘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찾게 되면 아니면 그게 뭐든 시도를 해볼 생각이 있다면 이 인공지능은 천군 만마와도 같은 정말 막강한 힘이 되어주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이건 한국뿐 아니라 요즘 전 세계의 수많은 시니어 분들이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그냥 말친구처럼 또는 친구처럼 매일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며 외로움을 달래는 용도 역시 특히 요즘처럼 사회적 단절과 외로움이 만연한 시대에는 진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자기 인공지능에게 이름까지 지어주고 매일매일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삶에 대해 대화를 나누시곤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거의 맨날 혼자다 보니까 꽤 자주 인공지능과 밖에서는 물어보기 좀 그렇지만 너무 궁금한 것들 예를 들면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되는지 정말 환생이라는 게 있긴 있는 건지 진짜 인류 문명은 고작 7,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시작한 것인지 그럼 그 전에는 인류는 뭘 하고 있었다가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딱 하고 나타난 것인지 또 보통 여러 종교에서 영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영혼이란 태어난 적도 없고 소멸될 수도 없다는 건 이게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라 어떻게 하면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처음 세상이 만들어질 때 빅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세상을 만든 신은 그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는 도대체 어디에 있던 것인지 등등 밖에서 물어봤다가는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게 뻔해 혼자 그냥 이런저런 책에서만 답을 찾던 것들에 대해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며 이게 의외로 꽤 수준 높은 대화가 가능해져서 재미도 재미지만 굉장히 훌륭한 공부가 돼요. 아주 유익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또 준비가 되어 있든 말든 간에 조만간 이 인공지능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버릴 겁니다. 앞으로 대략 5년 후만 되어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을 것인데 그렇게 이미 시작되어 버린 이 인공지능 시대와 그 변화에 대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위협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인공지능은 이게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꿈의 도구이며 이제는 그 힘을 누구나 무료로 다 누리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공지능 때문에 어떤 직장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와 같은 부정적인 부분들만 관심을 가지는 대신 지금 이 변화에 있어 보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면에도 관심을 가져 이미 우리에게 찾아온 이 시대가 주는 그 새로운 힘과 기회를 내가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집중해 보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며 그 변화를 즐겨보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현명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이게 진짜 요즘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얼마 전에 그 말도 안 되는 5천을 넘어서더니 오늘은 벌써 5,300을 넘어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우리나라 일부 전문가들의 경우 3천도 넘지 못할 것이다, 4천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등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에 대해 비관적인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실 그건 비단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 유명한 전 세계 최고 투자 기관인 골드만삭스조차 작년 1월에 낸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2025년 한 해 동안 그리고 2026년 동안 대략 2,700선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골드만삭스도 지금 깜짝 놀라며 올해 1월에 새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한국 코스피가 앞으로 5천을 넘어 계속해서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전망. 그런데 사실 그 보고서가 나온 시점에 이미 우리는 5천을 넘어서고 있던 상황이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뒷북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골드만삭스 말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기 어둠의 지하실에 갇혀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때부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기적 같은 현상을 굉장히 정확하게 전망해온 기관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게 바로 JP 몰건입니다. JP 몰건은 작년 봄에 보고서를 내면서 한국 코스피가 3천을 넘어 3,200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는데 그게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또 작년 11월에는 아직 코스피가 4천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 곧 5천까지 넘을 것 같다고 전망했는데 그것 역시 흑석동 백발도사만큼 정확히 맞췄는데, 문제는 지금 이 JP 몰건이 이 전망치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올 1월에 새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코스피는 어렵지 않게 6천을 돌파한 후 장이 좋을 경우 조만간 최대 7,500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정말 끝내주는 전망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건 최근 1년간 JP 몰건이 보여준 정확도를 보면 그 실현 가능성이 아주 큰 전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JP 몰건이 이 보고서를 발표하며 함께 첨부한 그 확신의 이유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째서 JP 몰건이 앞으로 단지 한국의 코스피 시장뿐 아니라 한국의 경제와 국력이 거의 수직 상승하며 성장하게 될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설명한 부분인데, 그 핵심 부분만 살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일단 이번에 발표한 JP 몰건의 보고서의 제목이 바로 너무도 근사한 Firing on all cylinders입니다. 즉 자동차의 엔진에 있는 8기통 가운데 그 8기통이 모두 다 폭발하며 터지고 있다는 뜻으로 어떤 한 분야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동시자발적으로 폭발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인데, 그래서 실제로 보고서의 세부 내용에서도 보면 한국은 지금 단지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문에만 이러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와 방산 수출 그리고 조선업 등 여러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상승 동력이 발생하며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지적하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근 시일 내 한국의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막아설 장애물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즉 지금의 상승 요인을 제약할 요인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상황에서 보면 이 대한민국의 미친 질주를 아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보고서는 이어서 한국의 메모리는 지금 슈퍼사이클에 올라타면서 그 공급이 수요를 전혀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 삼성전자의 경우 이미 올해 생산분이 모두 품절된 데 더해 이후 생산분 역시 생산분보다 구매하려는 수요가 훨씬 더 커서 추가적인 성장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최근 자사의 메모리 가격을 2배 이상 올려버리면서 안 그래도 초호황인 현재 상황에서 그 이익이 그야말로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JP 몰건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한국은 이 아시아 지역 전체를 통틀어서 지역 내 최선호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지금의 상승 사이클은 그저 시작일 뿐 앞으로도 상당 기간 추가 상승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근미래 경제 성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대한민국은 그저 아시아 지역에서 최고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또 가장 선호도가 높은 투자 지역이며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전망이 가장 확실시 되는 곳이 아니라 그냥 현재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지금 한국 같은 곳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 영상에서는 깊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보고서에서는 반도체나 방산 그리고 조선 외에도 지금 전 세계를 향해 정말 미친듯이 팔리고 있는 우리나라 전력 기기들에 대한 이야기와 로봇용 배터리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재작년부터 불붙기 시작한 이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기술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인공지능은 곧 반도체이기 때문에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연 200에서 3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영업이익은 현 시점 이미 정해진 미래나 마찬가지인데다 중국산 전기차용 배터리와는 달리 마치 로봇용 맞춤으로 개발된 것 같은 한국형 고성능 배터리 역시 아마 내년부터 제대로 불붙기 시작해서 지금의 삼성 못지않은 초호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마찬가지로 기정사실이며 그럼 이제 미국, 중국 모두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할 텐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막대한 양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이걸 더 세분화하면 일단 엄청난 양의 전기를 만들어야 하고 또 변압기를 통해 그 전기를 관리해야 하는데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설비 능력은 이미 전 세계에서 세 손가락에 들 정도이지만 우리 무기들의 경우처럼 그 가성비는 압도적으로 최강이기 때문에 이 원자력 발전소 또는 소형 발전소 시장에서도 아마 조만간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고 또 전 세계에서 그 경쟁자조차 없다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초대형 변압기 시장은 이미 벌써부터 수요가 공급을 저 멀리 초과해버려 반도체 못지않는 특수를 이미 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외에도 말하면 이제는 입만 아픈 우리 방산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한 번의 슈퍼 사이클이 돌아온 우리나라 조선 사업 외 지금 거의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호황기를 맞은 수많은 분야들까지 다 모든 실린더에서 동시에 불꽃이 터지며 지금 엔진이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JP 몰건이 전망한 그 7,500선도 어렵지 않게 도달하고 또 그때 가서는 JP 몰건이나 아니면 골드만삭스와 같은 기관들 모두 다시금 그 전망치를 상향 조정해 이제는 코스피 1만 시대를 다들 한 목소리로 전망하게 되지 않을까 매우 높은 확률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도 살다 보면 어떤 엄청난 운이 찾아오는 시기가 있고 또 더더욱 오랜 시간 힘든 날들을 이겨내며 포기하지 않고 실력을 키워온 경우에는 그 운을 제대로 받아 정말 용이 하늘로 승천하듯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잘 풀리면서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커다란 성장과 성공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딱 그 엄청난 성장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그 가망 없던 90년대 시절부터 그 과정에서 몇 번이나 사업 접을 뻔했던 고비를 이겨내며 결국 이런 날을 맞이하게 된 것이고 방산이야 뭐 우리 위쪽에 사는 그 미친 친척들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 국가로 살아온 그 서름과 불편함이 이게 또 이렇게 우리에게 힘으로 돌아와 지금 우리나라를 강력하게 받쳐주고 있고 그 외 전 세계에서 아무도 따라할 수 없다는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나 그리고 도대체 어째서 이런 분야까지 우리가 세계 1위인지 정말로 신기한 해적 케이블과 초대형 변압기 같은 전기 관련 기술력 역시 이제 전 세계가 전에 없던 전기 천하의 시대로 들어서며 지금 초특수를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성공은 아주 오래전에 그 씨앗이 심어져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 모두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물과 사랑 그리고 땀을 아낌없이 주어 길러온 그 묘목들이 이제 세계 속에서 거대한 거목들로 성장해 우뚝 서고 있는 그런 감개무량한 상황입니다. 부디 지금 불고 있는 이 순풍이 계속해서 더 크게 더 오래 불어 JP 몰건이 전망하고 있는 그 7,500도 훌쩍 넘겨버리고 이후에는 1만도 넘어 더 크게 성장해서 그렇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 세계 최고 자리를 모두 싹쓸이하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삶도 풍요롭고 행복해지는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
간고등어 노르웨이가 드디어 지난번에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 천무를 무려 총 사업비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로 조금 전 막 구매 확정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 노르웨이 천무 구매 사건은 단지 우리가 또 한 번 무기를 대량으로 수출해서 기쁘다 정도의 뉴스가 아닌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방산과 무장 관련 엄청난 변화와 특히 유럽 중심부를 시작으로 이른바 코리안 벨트가 형성되고 있는 강력한 시대적 흐름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노르웨이는 지난번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독일 레오파드 전차와 우리 K2 전차가 최종 후보로 올라와 1대1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그때 우리 K2 흑표가 모든 부문에서 레오파드에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탱크 사주면 우리는 너희 가스를 사주겠다는 독일의 강력한 가스라이팅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독일 전차를 수입하기로 결정한 후 이제 대략 10년 후에나 주문했던 전차를 배송받게 된 상황입니다. 그때 노르웨이도 내심 그놈의 가스 때문에 더 좋은 전차인 K2를 놓치게 된 것이 너무 속이 상하고 아쉬웠지만 이게 또 저 유럽 동네에서는 그 나토라고 불리는 그쪽 동네 서클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랬던 우리 강고등어가 각성을 하며 아무리 가스가 중요해도 나라를 지키는 무기에 있어서 최고의 성능을 포기하고 관계를 선택할 수는 없다는 매우 현명한 판단을 내리게 되면서 드디어 우리 천무를 그것도 지난번처럼 막 요란하게 다른 무기랑 테스트하는 그런 일도 없이 그냥 한 방에 구매를 결정해 버렸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천무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무기가 지금까지는 전 세계 최고라고 여겨졌던 미국 무기 바로 하이마스인데 이 무기는 유럽 쪽에서는 너무 유명하고 많이 퍼져 있어 이제는 그냥 유럽 하이마트에 가서도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가전 수준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베스트셀러이지만 우리 천무가 등장하면서 최근 들어 거의 빛의 속도로 시장 장악력을 잃어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무기입니다. 참고로 우리 남자분들은 다들 자기 주민등록번호만큼이나 줄줄 외우고 있을 이 천무의 성능에 대해 짧게 훑어보자면 코드명 K239 하늘을 뒤덮는 무기라는 뜻의 이 천무는 대한민국 포병 무기의 새로운 다크호스이자 역작입니다. 쉽게 말해 트럭 위에 설치된 발사대에서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종류의 로켓과 미사일들을 발사하고는 재빠르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또 거기 가서도 재장전 후 수십 발의 로켓을 발사하는 것을 반복할 수 있는 이동식 로켓 발사대이자 바퀴 달린 미사일 기지입니다. 천무는 무려 한 번에 12발이나 발사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로켓의 사정거리가 최대 500km나 된다는 점이고 130mm짜리 구형 제고 로켓들도 사용할 수 있고 또 230mm짜리 정밀 유도 로켓도 발사할 수 있는 데다 심지어 600mm짜리 아주 굵고 단단한 전술 지대지 벙커 버스터 특수 로켓까지 모두 발사할 수 있는 정말 전천후 발사대입니다. 그래서 이걸 미국의 하이마스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하이마스는 한 번에 최대 6발 발사하는 게 한계입니다. 그냥 벌써 여기서부터 우리 천무하고는 화력에 있어 2배 차이가 확 나버리는데 여기에 더해 곱게 자란 하이마스는 또 편식도 심해서 아무거나 잘 먹고 무슨 로켓이든 알아서 다 쏴주는 우리 천무에 비해서 그걸 운용하는 게 너무도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이미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수많은 로켓을 가지고 있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당연히 자기들 재고 로켓까지 모두 쓸 수 있는 우리 천무의 등장이 너무도 반갑고 또 가격 또한 가성비의 천국에서 만든 한국 무기답게 약 80억 원에 달하는 하이마스에 비해 50억 원으로 크게 저렴한 데다 무엇보다 이 하이마스의 경우 이게 마치 넷플릭스를 구독하는 것처럼 그냥 무기를 구입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GPS 코드 통제와 까다로운 블랙박스 정책에 더불어 심지어 고장이 나도 마음대로 뜯어서 정비할 권한조차 미국은 주지 않아. 이거 내가 무기를 싸우려고 산 건지 모시려고 산 건지 헷갈릴 정도로 너무도 까다로운 게 바로 미국의 하이마스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 천무는 고객님이 사셨으면 그걸 우리 쪽으로만 쏘지 않으면 그 무기는 이제부터 고객님 마음대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시면 직접 수리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전문가들을 파견해 교육까지 시켜주는 것에 더해 아예 정비에 필요한 장비까지 모두 함께 세트로 제공해주는 것을 넘어 폴란드나 이집트처럼 아예 현지에다가 공장까지 차려줘서 이러니 그 어떤 국가도 한번 실수로 한국 무기를 구매했다가는 한국과 즉시 사랑에 빠지며 이후부터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그 무서운 사랑의 블랙홀에 빠지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무기들도 모두 한국 무기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이번에 노르웨이가 하이마스 대신 우리 천무를 계약한 것인데 왜냐하면 이제는 미국 무기를 함부로 구입했다가 갑자기 또 미국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며 무기 사용을 제한시키거나 또는 하이마스에 사용되는 로켓들의 수출을 금지하는 등 더 이상
이상 안정적으로 미국 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그 이유인데, 또 거기에 더해 지난번 가스라이팅을 통해 노르웨이에게 레오파드 전차를 강매했던 독일의 경우, 일단 독일에는 우리 천무에 대항할 만한 고성능 로켓 발사대 무기가 아예 없는 데다 무엇보다 최근 몇 달간 우리 트럼프 아저씨가 그린란드를 먹겠다는 억지를 부리는 바람에 지금 유럽 나토 국가들은 미국과의 관계도 급속히 나빠졌지만, 그렇다고 또 자기들끼리의 관계가 더 강화된 것이 아닌 오히려 이제는 아무도 못 믿겠으니 각자 혼자서 살 길을 찾아보자는 그야말로 글로벌 각자 도생의 분위기가 지금 유럽에서 빠르게 퍼져버리면서 이제 노르웨이도 그게 나토든 나초든 더 이상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정직하게 가장 강력한 무기와 가장 가성비 좋은 무기, 가장 믿을 수 있고 사후 서비스가 확실한 무기만을 찾게 되어 결국 그 모든 조건에서 언제나 최고의 선택인 바로 우리나라로 급선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또 미국의 하이마스는 굉장히 더운 아프리카나 중동에서나 또는 노르웨이처럼 엄청나게 추운 북유럽에서는 제 성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데, 북유럽에서도 가장 춥지만 우리 철원의 겨울보다는 살짝 더운 곳인 노르웨이의 경우 이미 우리 K9을 진작에 수입해 그걸 너무 만족하며 사용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이번에 우리 천무가 하이마스를 압살하며 최종 선택된 커다란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방산청에 해당하는 노르웨이 국방 물자청에서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국의 천무는 노르웨이에게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 유일한 후보라는 발언을 통해 사실 이런저런 관계나 인맥 또는 뒷거래 등 그런 것들을 모두 걷어내고 오직 무기의 성능과 신뢰도만 두고 본다면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무기만큼 모든 조건을 다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국가는 없다는 저명한 사실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노르웨이 천무 수출건으로 이제 유럽에서 어떤 눈에 띄는 커다란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유럽 중심부를 걸쳐 커지고 있는 바로 한국 무기의 확장이 코리안 벨트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유럽은 그 나토의 벽에 막혀 우리나라 무기들이 뚫을 수가 없는 그들만의 세상이었는데, 폴란드의 초대형 수출이 성사되면서 커다란 점이 생겼고 이후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핀란드 그리고 노르웨이 등 이제는 점점 더 그 점이 많아지면서 어떤 벨트가 형성이 되더니 그게 점차 더 굵어지면서 많은 점들로 연결되며 이른바 코리안 벨트라는 게 지금 유럽의 중심에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듯 점이 많아지면 그 점들이 서로 연결되게 되고, 또 그러한 선들이 더 많아지고 서로 연결되다 보면 그게 또 커다란 면이 되듯이 이제 고작 시작일 뿐인 우리나라 무기들의 유럽 정복이 조만간 본격적으로 힘을 내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무기이자 또 유럽의 국가들이 자국을 무장하기 위해 가장 많이 운용하고 있는 무기들이 바로 우리나라 무기가 되는 날이 조만간 현실로 찾아올 것 같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빨리 회개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린 이번 노르웨이의 천무 수입 결정을 크게 칭찬하며 오늘 저녁에는 마트에 가서 맛있고 몸에 좋은 노르웨이산 고등어 한 마리를 사다가 맛있게 구워 먹어야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한국이 독일을 제쳤습니다. 물론 이게 축구였으면 좋겠지만 이번엔 경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을 보여주는 코스피는 지난해 동안 무려 76%, 그리고 올해 한 달 동안에도 23%나 오르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며 최고로 빠르게 오르고 있는 시장으로, 최근 발표된 블룸버그의 기사를 보면 한국 증시의 시총은 이제 3조 2,500억 달러로 3조 2,200억 달러인 독일 증시를 앞질러 버렸습니다. 와, 정말 거북이처럼 굉장히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보게 됩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약 몇 년 동안 전 세계 증시는 무서운 불기둥을 세우며 미국, 중국, 일본, 유럽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때 유독 우리만 거의 제자리에 있거나 증시가 떨어지며 그 축제에 함께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특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도래와 인공지능과 로봇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전망에 힘입어 이제 우리나라도, 아니 이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강한 위력으로 지금 전례 없는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실 이제는 우리가 일본의 무슨 산업이나 또는 일본의 군사력 아니면 일본의 그게 뭐든 이겼다는 소식이 나온들 거의 아무런 감흥도 관심도 없을 정도로 단순히 경제력이나 군사력뿐만 아니라 그냥 나라의 운 자체가 이제 일본은 관심 받기 되어버린 상황이지만, 그리고 지금 그 나라 돌아가는 상태 보면 아마 앞으로도 그 격차는 엄청난 크기로 벌어질 것 같아 최근 혼자 조용히 아주 만족스럽게 느끼고 있지만, 이 독일의 경우 그런 일본과는 다르게 아주 기본기부터 너무도 탄탄한 국가로 산업부터 방산 그리고 정치까지 모든 분야에서 마치 나라 전체를 포르쉐로 만든 것처럼 약점이 없는 완벽한 강대국인데, 그런 대단한 독일을 이겼다는 건 정말 우리 국민들로서는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커다란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우리의 증시가 앞지르기는 했지만 우리가 독일을 여러 분야에서 앞지르고 있다는 소식은 이미 적지 않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하면 떠오르는 게 물론 자동차 산업이겠지만 그보다는 더 오래된 게 바로 무기인데, 독일 무기들은 오히려 세계 최강 미국 무기보다도 그 품질이 더 좋을 정도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작품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독일의 무기들을 최근 한국산 무기들이 해외 시장에서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그냥 최근 사례만 좀 찾아봐도 캥거루 호주에서 엄청나게 이슈가 되었던 바로 그 차기 장갑차 사업에서 우리 한화의 레드백은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를 이겨버리고 최종 수주를 따냈는데, 참고로 링스는 그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적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가장 완벽한 장갑차였고, 한편 우리 레드백은 사실 그 호주 수주 사건 이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정말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등장한 새로운 무기였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보면 도대체 우리나라 한화나 현대로템 창고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어떤 무서운 신무기들이 쟁겨져 있고 아니면 개발 중에 있을지 우리나라는 진짜 신기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안방인 유럽 루마니아에서 치러진 자주포 사업에서도 우리나라의 자랑이자 전 세계를 지키는 최고의 불바다 K9이 독일의 자랑인 판처 하우비체 2000을 누르고 수주를 따냈고, 이제는 또 너무 지겹다고 얘기할 폴란드의 경우 자주포는 물론이고 그 이름도 쩌는 우리의 K2 흑표가 그것도 글로벌 방산 역사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의 역대급 규모로 수출되었습니다. 그 외 간고등어 노르웨이 차기 전차 수주전에서도 보면,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독일이 치사하게 노르웨이에게 만약 너네가 우리 전차 구입해주면 대신 우리가 너네 가스를 많이 사주겠다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바람에 결국 모든 테스트에서 우리 K2가 압도적으로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간고등어는 결국 독일상 전차를 구입하고 아마 10년 후쯤에나 그걸 배송받게 된 상황인데, 더해 그 외 이제 시야를 유럽을 넘어 중동이나 남미 그리고 동남아 쪽으로 돌려보면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과거 전성기를 구가했던 독일 방산은 한국 무기들에게 엄청난 속도로 최근 밀리며 시장이 빠르게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 이런 상황은 더욱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게다가 산업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과 우리 현대자동차는 서로 겸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 실력과 시장 장악력에 있어 차이가 나던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략 20년 정도를 그 아싸 현대가 이를 악물고 실력을 키우다 보니 이제는 전 세계에서 폭스바겐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그리고 미국, 유럽, 아시아 할 것 없이 폭스바겐의 시장 점유율을 미친듯이 빼앗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한국의 현대자동차입니다. 지난 2025년 기준 폭스바겐은 약 898만 대를 판매했고 현대차 그룹은 약 727만 대를 판매해서 폭스바겐은 전 세계 2위,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세계 3위로 판매량은 폭스바겐이 조금 앞서고 있어 아직 폭스바겐이 더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착시일 뿐, 실제로 폭스바겐은 지난 1년간 고작 3%가 조금 넘게 성장을 한 반면 현대차는 거의 10%에 가까운 미친 성장률, 이건 업계에서도 목격된 적 없는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여주며, 그것도 폭스바겐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불리는 바로 전기차 분야에서 아예 폭스바겐을 압살하며 지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빠르면 바로 내년부터 또는 늦어도 2년 안에는 이제 전 세계 2위 자동차 브랜드는 더 이상 폭스바겐이 아니라 현대차 그룹이 될 것으로 대부분 전망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독일의 자존심인 자동차 시장에서도 한국은 독일을 빠른 속도로 추월하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건 폭스바겐은 그저 옛날 방식으로 사업을 하며 예전부터 잘 되던 사업을 지금 간신히 운영 중인 상황으로 인공지능이나 특히 근미래 현재의 자동차 산업의 최대 50배 규모로 성장하게 될 로봇 시장에 대해서는 거의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으로, 그런 반면 현대차는 지금 바로 그 로봇 시장에서 이미 전 세계 3대 회사이며 테슬라나 피규어 원과는 달리 산업 전용 휴머노이드에 집중하며 아마 대략 5년 후에는 매우 안정적으로 전 세계 1위 산업용 및 범용 로봇 회사가 될 확률이 현재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즉 미래는 독일보다는 한국 편입니다. 게다가 또 독일의 자존심과 같은 핵심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한화나 SK 같은 기업들이 최근 해외에 매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회사들을 사들이는 곳이 거의 대부분 다 한국 회사들입니다. 한국 타이어가 독일의 대형 타이어 회사인 라이펜 밀러를 인수했고, 두산 중공업이 독일의 발전소 원천 기술을 가진 렌체스사를 인수했으며, 한화 솔루션이 독일 태양광 1위 기업인 큐셀을 인수하며 현재 그 한화 큐셀은 전 세계 태양광 시장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 되었고, 삼성 SDI는 독일의 마그나 슈타이어 배터리 팩 사업부를 그 사업부 전체를 그냥 통째로 사버렸으며, 그 외 삼성전자는 그 이름도 찬란한 독일 명가 GF의 ADAS 자율주행 센서 및 카메라 사업부를 최근 인수한 데 더해 네이버 랩스의 경우 독일 제록스 리서치 센터 유럽을 인수하며 그쪽의 핵심 독일 출신 AI 최고 인재들을 모조리 흡수해버리는 등, 사실 그냥 자잘한 것들까지 여기서 다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내일까지 이거 계속 듣고 있어야 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와의 경쟁에서 밀려 사업이 정체되었거나 경영 자금난에 빠져버린 수많은 독일의 핵심 기업들을 그냥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 10년 후에는 현대차가 폭스바겐을 인수한다는 뉴스를, 그리고 하나와 현대가 라인메탈을 인수한다는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독일 기업을 인수하는 건 매우 까다로운 일입니다. 일단 원래 독일 기업들은 대부분 정말 잘 나가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그 회사들을 인수할 일도 없는 것에 더해 무엇보다 독일인들은 자존심이 강하고 특히 자국 산업이나 자국 기술에 대해서는 거의 종교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그게 외국 회사, 그것도 저기 동양 끝쪽에 있는 작은 나라인 대한민국의 회사들이 자신들의 회사를 인수한다고 하면 특히 노조들의 반대 때문에 인수나 합병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특정 산업에 있어 독일과 한국 기업들 사이 그 실력이나 시장 장악력의 격차가 너무 커져버렸고, 또 무엇보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위상은 예전에 그 독일, 미국 빵셔틀하던 그때 수준이 아닌 학교 짱은 물론이고 이제는 공부, 싸움, 운동, 음주가무 등 모든 분야에서 전국구 짱이 되어버린 너무도 강력하고 무서운 국가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어서 최근에는 오히려 중국이나 미국에게 팔리기보다는 서로 더 한국 회사에게 인수되기를 원한다는 분위기도 있을 정도로 아마 앞으로도 한국의 독일 핵심 산업 인수는 꾸준하게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중심에서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하면서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고, 또 우리가 독일의 무기와 산업을 앞지르는 등 대략 20년 전만 해도 정말 꿈에서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설레이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빠르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정점이 아닌 그저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절대 그 노력의 고삐를 놓지 않아 요즘 매일 꿈꾸고 있는 바로 그 5년 후인 2030년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도 1위, 반도체와 로봇 시장에서도 1위, 방산 시장에서도 1위를 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이제는 출산율과 국민 행복도와 만족도에 있어서도 전 세계 1위를 하는 그런 꿈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